시험 발사 준비 끝. 드디어 역사적 사변의 시각이 도래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모라토리엄을 4년여 만에 파기해버린 겁니다.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e threat that th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program continues to pose to the region. 신냉전이라니. 제발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좀. 일단 보면서 요즘에 북한이 미사일을 뭐 쐈다는 게 가끔 뉴스로 나오던데 우리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옛날에는 일희일비했는데 요즘엔 많이 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조차. 그런데 사실 올해와 그리고 4월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았던 것 은근히 같아요. 많이 쏘더라. 네, 그때는 그렇죠. 좀 뭔가 예, 예. 달랐던 지금은 좀 것 다르다. 같아요. 유난히 많이 쐈죠. 네, 재고가 많나 봐요. 작년에 8번 쐈어요. 와. 대고 다쳤. 근데 금년에 지금 이 3월까지만 10차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동류도 지금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있죠. 단거리 미사일 있어요. 그다음에 중거리 있고 ICBM까지 싹 거기다가 방사포까지 있단 말이에요. 쌤,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열 발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거기 뭐 누가 신났나? 네, 왜 그- 이렇게 의도가 목적이 있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북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기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무력을 과시한다든가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금년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그 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 4월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네. 시기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선인민혁명군 그 이 창건 90주년인데 바로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니, 기념일이면 폭죽을 쏴야지 미사일을 이렇게 쏴지. 근데 쌤 주요 기념일을 보면 우리는 뭐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이런데 전부 김정은, 김정일, 뭐 옛날에 김일성, 뭐 이런 날들만 주로 전부 기념일이네요. 전부 그러네. 북한이 지금 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한 명이 통치하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와 그 일가를 기념하는 기념일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둘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번에도 보면 열병식 할 때 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추석단에 나오셨습니다. 타양처럼 눈부신 그 미소에 온 누리가 밝아집니다. 김정은 동지, 영광을 드립니다. 혼자서 흰 군복 당연히 입었잖아요. 네네. 예, 이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입었어요. 아, 김일성.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또 누구한테도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네. 또 따라한 거예요. 누군가요? 그거를 이미지 예, 그 하는 거구나. 이미지를 한번 마케팅이네. 볼 때 과거에 스탈린이라고 있어요. 예, 맞아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색깔하고 흰색이야. 예, 조합이 똑같을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초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스페셜하다.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한 연설 자체가 이번에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얘기들이었어요.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존에는 핵무기 사용이라는 게 주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위험성이 있을 때 그래도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뭐 개발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양해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설에는 뭐가 있냐면 근본 이익이 침탈당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근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핵무기 먼저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설이 주는 게 의미가 꽤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전후에 굉장히 많은 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국제제재가 있고 그래도 계속 내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 과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촉각을 전부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열병식은 언제나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뭘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들을 좀 보였는지 이런 거잖아요. 그 네네. 인사가 여기 지금 화성 17형도 등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무기인 건가요? 한번 발사했던 그 무기인가요? 네, 화성 17형이라는 거는요. ICBM, 대륙을 넘나드는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진 ICBM에 비해서도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작전 배치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ICBM이 되는 거예요. 뭐 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길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다는 거고요. 멀리 발사하는 거. 그러면 멀리 날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더 무거운 탄두를 얹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힘이 좋아지니까. 지금 화성 15호요. 이게 바로 2017년 11월에 쐈던 거예요. 자, 윗부분을 보면 조금 이거는 뭉툭하잖아요. 그런데 17형은 조금 더 길고 탄두 부분이 전반적으로 커요. 크면 파괴력이 그만큼 커져요. 아니면 저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조그만 한 3-4개 정도의 자탄이라 그래요. 그것들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ICBM의 원리가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일단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거 그대로 막고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가 날아오니까 아 저걸 요격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4개로 나뉘어져 보세요. 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또 한 단계 그 진입한 게 내려온 미사일들이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막 기동을 해요. 그러면 잡기가 더 힘들겠죠. 진짜 이게 탕 터져가지고 그 밑에서 또 분리해서 또 팡 터지는데 이게 또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렇죠. 뭐 발광을 하면서 이게 가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격을 해도 못 맞추게. 예예. 와, 북한이 그 기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입증은 되진 않았지만 그 탄두 크기로 보면 그것까지를 아마 그 목표로 두고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확실하게 입증된 건 있어요. 3월 24일 날 북한이 화성 17호를 발사를 한 거예요. 이때 올라간 거리를 보면 고도가 6,200km라고 했어요. 원래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고각 발사라 그래가지고 일상적인 포물선보다 훨씬 가파르잖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정확한 성능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고 1,000km 밖으로 나가서 떨어지면 네. 다른 나라에. 북한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각 발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올라간 저 비거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인공위성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저궤도 위성이 그 지상으로부터 한 250에서 2,000km 정도에 떠 있고요. 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중궤도 위성들이 2,000에서 3만 km 사이 상공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중궤도 위성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6천까지. 대기권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고. 이게 만약에 정상 각도로 쏴서 포물선을 그리면 거리가 얼마 정도 나올까? 한 15,000km가 나오더라고요. 저기까지 갔네요. 지금 예. 저 멀리까지. 와.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 평양에서 가자는 거예요? 워싱턴까지가 우와. 11,000km 정도 나와요. LA, 워싱턴 다 예, 예. 넘어서 갔네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동부에 좀 깊숙한 지역에 다 이제 이 사정거리 안에 뉴욕까지도 들어온다라는 사정권이라는 얘기예요. 거구나. 예. 와.
아니 근데 쌤, 그 북한이 ICBM을 뭐 500km만 쏘면 부산까지도 갈 텐데 저렇게 15,000km 막 뭐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 타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주겠다 그런 뜻이 있겠네요. 아 진짜 그러겠네. 그렇게 높이 어려운 기술로 보여준다는 거는 미국 니네 나와. 우리라고 하려면 굳이 저렇게 높이 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쏘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굳이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기술이 있고 그럴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한국 도와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 도와주려고 할 경우에 워싱턴으로 ICBM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쌤 근데 미국이 모를 리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본토까지 들어온다라는. 네. 근데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당연히 지금 ICBM 발사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제 북한이 드디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너 선 넘고 있어, 선 넘었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레드카드. 바로 그 선 넘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어도 과연 그 핵탄두가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어야 미국한테 위협이 되는데 이제 ICBM을 선보였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저 다탄두를 왜 하겠어요? 저 다탄두에다가 재래탄두 얹어서 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싼 무기에다가 위에다가 일반적인 재래식 탄두를 옮기는 이거는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탄두가 얹히는 거거든요. 고작 그거 쏘려고 했겠니? 그렇지. 사실 우리가 정말 북한이 좀 발사체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약간 둔감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ICBM 발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좀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이고 더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018년 기억하시죠? 남북한 관계도 그때 굉장히 기대가 높아졌던 시기고 그때 최초로 그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2개월 전쯤에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를 열어서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걸 이제 흔히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으로는 보통 이제 지불 유예, 채무 유예 이런 걸 얘기할 때 모라토리움이라 그러지만 이제 국제관계상으로는 특정 무기에 대한 실험 중지라든가 사용 중지 같은 것도 모라토리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모라토리움이 지난 2, 3년간 상징을 하다는 건 결국은 비핵화와 관련된 나름대로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었거든요. 네.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근데 모라토리움을 깼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비핵화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거짓말해. 근데 왜 하필이면 올해 지금 4월 왜 이 시점이었을까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모라토리움을 깨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 지금 국제적인 눈들이 다 우크라이나로 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예요, 북한한테. 하나는 세계적인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을 바라보는 쪽이 없어. 이건 나쁜 거예요. 약간 관종기가 있는 거네. 나도 봐줘. 저쪽으로 주목을 다 뺏기니까 야 나도 있어. 나도 봐줘 이건데. 예. 저희 팀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요? 제가요? 자기가 제일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미모 순위 1위. 예. 예, 반면에 좋은 거는 예.
북한이 웬만한 짓을 해도 아마 미국 쪽에서 지금 갑자기 어떤 조치들이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 힘들겠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안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스스로도 아마 지금 생각이기에 국제 관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지금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This is a profound shift in the global order. It's the creation of a new Cold War. It changes so much of the way globalization can and cannot persist going forward.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항공 사태도 한 지금 석 달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요새 신냉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예. 얼핏 듣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그 냉전 콜드워라는 게 그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싸우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치고받지는 않지만 서로 째려보는 단계 있잖아요.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실질적으로 싸우는 걸 핫워라고 이제 얘기들을 흔히 해요.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이 냉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이렇게 양측이 진영 간에 싸우고 있다가 198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Vor Gott und den Menschen bewusst. Wir wollen in einem vereinten Europa dem Frieden der Welt dienen.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회주의의 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구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되면서 그 이후에 약 10여 년간 탈냉전이라고 하죠. 이 탈냉전 시기는 결국 미국 주도의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한 20년 이상을 갔어요. 그런데 이게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 지도력에도 약간의 이제 그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누적된 충격이 터진 게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잖아요. 이걸 혼자 미국이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의 도움을 바랬냐면 9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던 중국이었어요. 원래는 미국 혼자 이제 세계적인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이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들어온 거고 이때부터 신냉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사실 그 금융위기 이후 좀 생각해보면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미국, 중국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러시아 얘기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냉전 시대를 양분했던 게 소련과 미국이고, 그죠? 네. 소련의 뒤를 이어받은 적자라고 생각하는 게 러시아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중 사이에 가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나름대로 2000년대 이후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수출을 이제 이 힘으로 해서 부를 그 경제력을 나름대로 키워왔고 그러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화라든가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자기들은 거기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에. 그러니까 새로 내가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영향력 부분에서 가장 부딪혔던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EU하고 나토과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이게 정말 신냉전으로 가겠구나. 지금 이런 우려들이 깊어진 거죠. И в случае с Украиной наши западные партнеры перешли черту, вели себя грубо,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 и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이런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면은 근데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가 북한한테도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지금 완전히 벽을 쌓지는 않고 있는데 일부들은 또 진영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속이 편한 구조라는 거죠. 자, 이제 냉전이 해체될 때 199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때가 아마 북한이 역사상 가장 서럽던 시기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문 열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다 어울려서 잘 되고 다 잘 나가는데 북한 혼자 고립돼서 고립무원에 도와달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중국이 문을 열어서 막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또 경제 발전이 되고 이러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북한만 뭔가 계속 침체되고 심지어는 막 기근에 막 국민들 다 굶어 죽고 고난의 행군 시작되고 이러니까 속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어쨌든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가 한참 이제 90년대 초반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혁 개방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근데 북한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전통적으로 친하게 지내는데 그냥 골치 아픈 이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리를 멀리하게 된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그때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 같아요? 90년대요? 예, 90년대 무렵에 그 사건? 김정일이 금년이 돌아가셨죠? 예, 죽었. 김일성이 죽었어. 김일성. 그것도 있고요. 금년이 힌트 드리면 네. 금년이 30주년이에요. 30주년? 30주년? 그러면은 1992년 92년에 한중수교였어요. 한중수교. 그보다 2년 전인 1990년에 러시아. 예,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어요. 지난 1990년 9월 30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당시 최호중 외무장관과 옛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늘 40여 년에 걸친 단절과 적대의 벽을 허물고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동지가 갑자기 이제 한국하고 수교를 해버린 거예요. 90년, 92년. 아마 이 당시 북한이 느낀 좌절감은 굉장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0년대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간에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서로 이제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90년대 중후반이 되면 조금 바뀌게 돼요. 중국이 이제는 경제력이 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좀 할 소리나 하고 미국 좀 견제해야 되겠는데 이런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골치만 아픈 것 같은 이웃이 이제는 좀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직접 미국하고 대결을 벌이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그쪽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주면 편하잖아요. 그게 북한이군요. 예, 이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였고요. 그리고 비핵화 같은 경우에도요. 뭐 러시아는 여전히 이제 2~3천 개가 있고 중국도 수백 개가 있는데 너무 많이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 뭐 10몇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충분히 자기가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심각하게 위협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적당히 미국 견제해주고 그러면 이걸 꼭 속내로는 반대할 이유만은 없는 거예요. 딱 이용 가치가 있는 딱.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론적으로는 비핵화 지지해요. 2010년대 한 초중반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쏘면 러시아와 중국도 상징적으로도 비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ICBM을 쐈는데 아마 이게 5, 6년 전 같았으면 비난 결의안 동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동참을 안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고 그럼 북한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해도 되는구나. 지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뭐 한국이라든가 미국 그다음에 서방이 단결하면
나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중러의 삼각관계를 강화시키면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북중로 이렇게 봤을 때 전략적인 어떤 목표가 좀 일치한다. 지금 이익이 일치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같이 세 집이 사는데 옆집 처음 출발은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두 집이 막 잘 살아졌어. 그러니까 한 집이 조금 막 뚝 떨어졌는데 이 집이 막 아파트에서 막 무슨 뭐 있으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래. 아우 저 집 왜 저래 교양 없게 이러지만 그러다가 있으면 좋아. 그리고 우리가 써먹을 만해. 약간 꼬분 같은 느낌으로.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는 그게 거예요. 북한이란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대신 해줄 수 대신 있는 얘기하고. 네,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쌤, 이렇게 신냉전이 좀 강화가 되면 북한과 미국이 좀 적대시 되는 그런 체제가 굳어지는 걸 텐데 이러면 북한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얼핏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럼 미국 이런 데는 이제 앞으로 난 북한이랑 상대 안 할래 그럴 것 같은데 양쪽의 편을 나눠 싸울 때 저기 세 명이서 친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좀 갈라놓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중에 둘은 꽤 이 나하고 급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한 명은 좀 급이 처져요. 그럼 일반적으로 전략적으로 누구를 먼저 끌어들이는 줄 아세요? 아이, 그 처진 애를 끌어들여야지. 예. 그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영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 영입 쉽게 설득 안 되거든요. 많이 내줘야 돼. 자기 자존심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조금 거기서 처지는 쪽은 뭐 가령 커피 한 잔만 사줘도 넘어올 수가 있어요. 회유가 쉽고. 네, 그러면 북중러의 이 아주 탄탄한 결속을 이 약화시키려면 누구 먼저 끌어들이겠어요? 당연히 북한이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있어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적어도 그 평양 지도부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거죠. 미사일만 쏴제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생각이 있고 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아니, 그냥 무조건 막 쏴끼지 그냥 쏴제끼는 줄 알았어. 워낙 비싼 거니까. 아, 이게 계산이 있구나. 항상 퇴로는 남겨놓고 앞에서 주먹질을 하는 거야. 예.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매력이라든가 상대방이 혹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누군가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북한을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핵이에요? 미사일. 예,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그게 바로 핵 능력이라고 보는 건데요. 한번 북한이 내부적으로 하는 말을 보면요, 2016년, 2017년이 되면 동방의 핵 대국, 핵대국, 강성 대국.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북한이 세계 질서를 이제 이끌어가는 주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와우. 네. 거의 뭐 근데 중국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북한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주체조선의 절대적 힘, 군사적 강세, 미개 과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단행. 아나운서 같은. Intelligence indicators are showing construction activity, tunneling, all the things that would be necessary for North Korea to resume underground nuclear testing. 자, 이제 발사체에서 정말 그 핵실험 이야기 좀 가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이제 마지막 자신들의 어떤 보루를 삼고 있다. 그럼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실제로 자신들이 동방의 뭐 강성한 핵대국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되나요? 완전히 허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우리가 흔히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죠. 이 국가들 이외에 또 국제적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기어코 핵을 가진 국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죠. 요 7개 국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파키스탄도 있었어? 그 북한이
2017년에 6차 핵실험 당시에는요. 네. 이 좀 보수적으로 네. 폭발력을 보시는 분들은 60킬로톤에서 100킬로톤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저게 어떤 네, 어느 의미예요? 정도인가요? 60킬로톤이 와닿지가 만약에 폭발했다. 그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이 TNT인데 이거의 킬로톤이라는 게 그 이 1000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 네, 킬로톤은 그러면 60킬로톤이라는 건 6만 톤의 TNT를 터뜨리는 이거 굉장한 폭발력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쉽게 이해하려면 히로시마 원폭대가 제가 몇 킬로예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 떨어진 건 아니죠. 네. 도시 하나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이게 13킬로톤이에요. 13이요. 13킬로톤이요. 그러니까 13킬로톤이면 이게 4배죠? 근데 이게 아마 최대 지금 추정치 중에서 250킬로톤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250이요? 250킬로톤이요. 그러면은 이게 대륙 하나 날리는 수준 아닙니까 거의 그러면? 도시 정도가 도시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요, 도시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주 하나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 아니 그동안 예. 핵실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점점 더 이 무기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정말 고도로 발전되고 위험해지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못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핵실험이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력은 일단 매우 센 건데 이 정도의 폭발력이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조금 오히려 우위에 있고요. 자, 북한이 SLBM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잠수함 발사. 예. 저거 파키스탄은 안 가지고 있어요. SLBM은? SLBM이요? 예, 예. 어렵지. 그리고 북한이 작년하고 올해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거 현재 그 아까 얘기한 핵 보유국 한 7개국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정도만 지금 이 성공적으로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7개국하고 비교해봐도 중위권 정도는 되는 거예요. 중위권 정도. 예. 그런데 쌤 지금 6차까지 어쨌든 지금 실험을 했는데 이 단계를 그럼 좀 어느 정도 완성됐다. 핵실험만 봤을 때 네.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평가를 좀 그 사실은 핵실험을 하는 이유가요. 모종에 터뜨릴 수 있는 탄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과거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요. 그러면 실험 더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무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좋은 거 가지면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어요. 그죠? 네, 인류의 그 역사는요. 끊임없이 이 땡땡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땡땡이 뭔 줄 아세요? 땡땡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고 한다? 너는 내가 화나면 땡땡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 죽어? 비슷한 모자입니다. 내가 너 하나면 내가 하나면 작살내. 아니면 우리가 인생 땡땡이야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정말이야. 인생 한 방. 네, 한 방. 인류 역사는 한 방을 가지기 위한 무기를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보하기 위한 건데 이 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탄두를 더 위력적인 걸 재설계를 하게 되겠죠. 탄두를 재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법칙에 의하면 잘 되는 잘 폭발하는지 실험을 다시. 그렇죠. 실험해야죠. 그럼 핵실험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심각한 게 바로 그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2018년 4월에 북한이 이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폐쇄하고 그다음에 이 ICBM 앞으로 발사 안 하겠다 그랬죠. 한 달 뒤에 실질적으로 외신 기자들 불러다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폭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작년부터 조금 징후가 이상한 게 처음에는 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시설들이 자꾸 생겨요. 폐쇄했다는데 무슨 시설을 왜 길을 만들지? 이래서 금년 초에 보다 보니까 가장 기존에 있던 핵실험장 중에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게 3번 갱도, 4번 갱도. 약간 남쪽에 있는 것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도 이 갱도 인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복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토사가 쌓이는 걸 보고 핵실험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 그랬죠? 그럼
핵실험이 임박했구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없어지면. 파헤쳐졌어. 정확하게 하죠. 근데 이제 하려고 다 치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예. 야, 집 한 번 줘본 적도 없는 애가 어쩜 이렇게 잘 알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저게 수사가 오늘 갑자기 없어지면 이제는 임박했구나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ay re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which would be its 7th test. 아니 근데 쌤, 또 저런 걸 갖고 있다고 아무리 어필을 해봐야 뭐 신냉정 시대라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더 고립만 더 심각해질 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렇게 무리해가면서 늘 이유가 있느냐. 물론 우크라이나를 보기 때문에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제가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그동안 핵은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무기는 아니다라는 그게 묵계였어요. 핵 보유국들의. 그런데 누군가가 굉장히 안 좋은 본을 보여버린 거예요. 그거 누구겠어요? 러시아. 예. 전진 러시아랑 배치할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보면 러시아가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이 일이 계속되면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못 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Кто бы ни пытался помешать нам, а тем более создать угрозы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нашего народа,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еще никогд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핵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보기에는 먼저 이 불문율을 깨줬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핵을 가지고 이렇게 으르거나 하는 게 효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러시아가 모두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각서를 주고 받았어요. 그게 지금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같이 다른 체제 안 믿는 쪽은 더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힘이 없으면 당한다라는 생각을 북한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렇게.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쨌든 당한다. 이러나 저러나 당한다. 이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네.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도 어떤 스탠스를 정할 때 있어서 경제 지원을 다 해주고 뭘 할 테니 너네 열어라, 뭐 개방해라 그랬는데도 핵은 끝까지 포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핵도 유지하고 경제 지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지금 그게 북한의 계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거는 사실은 세계 금융 체제에 접근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IMF 같은 데서 돈 빌려올 수 있는 거. 세계 무역 체제에 들어가서 더 광범위하게 수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나오고 때로는 특히 남북한 관계상에서는요. 내가 적어도 한국보다는 꼭 한두 수 우위에 있는 그런 상대로 남북한 관계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속내라고요. 핵인싸를 꿈꾸는군요. 반종에서 인싸로? 쌤 근데 말씀해주신 거는 북한의 입장이고 북한의 생각이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노림수가 잘 통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90년대에 나왔던 그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침공당하는 영화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 외계인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그거 외계인이잖아. 외계인이죠. 종종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미국을 위협할 국가는
같은 인간 중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계밖에 없다. 그나마 이깁니다. 미국이. 예. 그 와중에도 이겨.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9.11 테러가 났죠. 예. 그때 미국 깨달은 건 그 자살 폭탄하는 테러리스트처럼 미국 하나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애들을 너무 구석으로 몰지 말자. 그러니까 미국만 못 때리게 ICBM 능력 안 가지게 제한하는 선에서 지역 강자 되고 싶으면 적당히 가죠. 좀 완화시켜주는 그리고, 예, 수교도 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북한이 저러는 거 보니까 남북한 관계에서 주도권 장악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한국을 위해서 본토에 대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소수였지만 늘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정확히. 누구였어요? 트럼프. 예. 근데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서 여러 가지 국제 문제 이야기할 때 북한에 좀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럼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장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년 동안 대북 정책이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가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시키고.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목적을 제대로 달성 못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제재에 몰리고 별로 전황도 지금보다 더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조기에 이제 휴전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상황을 유럽의 상황을 이제는 나토 회원국들한테 맡기고 관심을 인도 태평양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중국이 북한한테 먼저 압력을 넣을 거예요. 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예. 테라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달라지는 거군요. 만약 그런데 그런 이제 만약에 만약 러시아가 거꾸로 이겨버렸다. 원하는 걸 얻었다. 예. 네. 그러면 미국은 아마 당분간 유럽 지역의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또 북한을 자극할 겁니다. 그러면 더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고강도 조치를 또 북한은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론들은 더더욱 야, 협상해라.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일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 상황을 바라는 거겠고요. 어렵다, 어려워. 시나리오가 진짜 많네요. 네, 고민을 어렵다.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막 머리가 막 아팠는데 또 우리 이웃인 북한이 또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동안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어요.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그다음에 협력이고 뭐고 가능하다라는 남북 협력과 나머지 지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접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북한 비핵화 한다고 치고 믿어보자. 그러니까 먼저 쉬운 남북 협력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두 가지 다 북한의 계산을 바꾼 데는 실패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변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이 화해협력이라든가 경협 같은 걸 시작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 결정 자체를 이제 가지고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변국들. 예, 문제로 인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신냉전에서 아마 그 한국과 미국이 같은 길을 가고 또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